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장기 집권 플랜이 지금 하나씩 시동을 걸었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장기 집권 플랜으로 보이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장악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민영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만이 주장해왔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시 그 경선 과정에서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민영화를 주장해왔죠. 그래서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이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또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지는 어떤 이러한 움직임, 이제는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가 지금 드러났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소식 기사로 좀 함께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정부 출범 전 방송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편파 보도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영방송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죠. 4번의 대선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처럼 방송이 편파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캠프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처음이다. 자기소개죠. 자,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라는 것 때문에 언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알아서 긴 게 아닌가. 왜곡되고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언론사 주력 세력이 되면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자기소개입니다. 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방송을 국민에게 돌리고 국민의 재산을 진영 논리의 선전도구로 삼는 일을 청산해야 된다. 이 역시도 자기소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현재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참 당황스럽게 만들죠. 자, 일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축소하고 또는 비호하는 반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왜곡 또는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했고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전시회에 이제 무속인이 와서 축사를 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방송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밖에 각 공영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출연자 중 좌파 성향의 인사 비율이 높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김만배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외면했다. 추측에 기댄 음모론적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 방송이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을 통한 보도 환경 개선부터 공영방송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송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해서 공영방송 영역을 특화시켜야 하고 또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엔 자본 권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노조의 압력, 경영에 대한 걱정이 민간 방송사보다 훨씬 적어서 노조가 강력해지니 공영방송 수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지배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주장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경영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윤석열 당선자는 앞서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언론 노조가 문제다. 정치 개혁에 앞서 이들을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바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공영방송을 민영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영 언론을. 자, 공영 언론의 민영화 움직임을 본격화할 그 행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방금 보신 보도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는요, 지난 4명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 무려 3사람이 모두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찬성을 했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누가 찬성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만 찬성을 했던 거죠.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만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나머지 3사람은 민영화를 반대하고요. 참고로 지난 국민의힘 인사들의 경우는 번번이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집권할 때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는 일이 언론개혁이고 방송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저들이 해왔던 주장이 뭐였냐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을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것은 언론 장악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갈아치우는 게 언론 장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갈아치우는 게 뭐 언론 장악이냐. 언론 개혁이다. 근데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을 때는 그 갈아치우는 것에 대해서 언론 장악이다. 그런 그들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리 목적에 치중되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시청자들의 어떤 그 수신료만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복지를 위한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영방송이 언론의 입맛대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은 누가 봐도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명박근혜 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뭐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게 아니죠. 이게 명확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도가 아시아에서만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던 이 국제사회에서의 지표만 보게 되더라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에 편향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편향되어 운영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었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자유도와 신뢰도 역시는 이게 참여정부 때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언론은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신뢰도는 꼴찌였어요. 자,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정당이 어떤 집권을 할 때만 언론이 자유를 억압당해 왔죠. 탄압당했죠. 자,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민정부 이후에 참여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른 이 상황, 거기에 이제 이명박근혜 당시의 9년의 이 암흑기를 제외하고는 정치 권력의 언론에 대한 간섭은 거의 없었다라는 평이 상당합니다. 그러한 권력기관에서의 어떤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은 야당 시절에 국민의힘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이 암흑기,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만 특정해서 보더라도 그때 2010년에 이 연합뉴스에서 노조 설문조사를 또 발표를 해요. 조사를 해서 86.9%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답을 낼 정도로 그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에 있어서도 암흑기였어요. 모두에게 있어서 암흑기였죠. 박근혜 정부 때도 언론들이 박비어 청가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명박근혜 때를 통틀어서 언론이 탄압되어 왔던 그 과정,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장악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2012년 당시에 그 블랙리스트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때 기자들을 분리를 해요.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 놓습니다. 등급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요주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인신 공격성 표현을 써가면서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나. 그리고 보도국 이외에 이들에 대한 방출이 필요하다. 뭐 이런 평가를 작성해서 기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죠. 그리고 관계사에다가 이 블랙리스트를 죄다 뿌려댔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주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를 각 언론의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죠. 여기에 공영방송이 특히나 상당한 문제를 떠안아 왔었어요. 그 공영방송의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장이 이들이 당시에 그 막강한 영향력, 이명박근혜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그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들에서 이 더 많은 추천수를 보유해서 임명을 시켜 놓으니까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그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통해서 어떤 압력을 행해 왔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권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 더 많은 추천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권 여당이 근데 민주당의 사장 추천권 분명히 그럼 훨씬 더 많았죠. 훨씬 더 많았는데 그 힘이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국제 지표상 언론의 자유도 매우 한없이 자유로웠고요. 이런 자유로운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는 특히나 가혹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히나 너그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언론 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의 편향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영화를 주장한다라는 것은요, 그 의도가 상당히 악의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자, 이명박조차도요, 정말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 물밑에서 이 장악을 해왔던 언론 장악을요,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 조직력 그 어떤 백을 믿고 취임 전인 상황에서 벌써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되려 한참 기울어져 있는 언론 지형의 편파 보도에 임기 내내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에 이 언론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지적했지, 어째서 최대의 수혜자였던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언론의 편향성을 이야기하는가. 이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두고 봐도 결국 그 의도는 자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언론 지형도 이건 성에 안 찬다는 거죠. 다 드러내 엎어가지고 균형추 자체를 그냥 끊어내버리겠다. 독재 국가로서의 언론을 확실하게 통제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고로 이런 어떤 민영화의 움직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게 제시되었던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그대로 이걸 가지고 와서 공약으로 만들어서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언급했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명분이 매번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민영화를 하게 되면 뭐 언론들이 자유경쟁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민영화의 핵심은 사실 달리 없습니다. 뻔히 그 민영화의 핵심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요. 자, 지분 구조를 대부분 민간 회사가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영화죠. 자, 그런데 언론들, 공영 언론들을 민영화하겠다라고 해서 길을 쭉 열어놓으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벌 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보고 있겠어요? 그냥 민영화하네. 저기 뭐 여러 기업들에서 투자하게 좀 둬야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 뛰어들겠죠. 재벌 기업들 다 뛰어들겠죠. 언론의 극심한 상업적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방송을 통한 정치 권력의 획득 시도가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 당선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이어 시작될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도 재차 국민의힘 정부가 탄생하게 될 길을 지금부터 닦아두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민영화를 이야기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민영화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되려 훼손하고 공익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뻔뻔스럽게도 저것이 민영화가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얻을 것이다, 독립성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뻔뻔스럽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민영화가 되면 독립적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현혹시키는 거죠. 저게 저들이 해왔던 기만술이에요. 자, 이미 해외에요. 공영 언론을 민영화했던 여러 실패 사례로 증명된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직접 접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민영화로 실패한 해당 국가들의 그 문제점들이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이 이미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은 모여 있어요. 첫 번째, 공영 언론의 민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언론 재벌들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언론 재벌 기득권이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언론의 지배 구조가 재벌과 정치 권력의 사유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론과 재벌 그리고 정치 권력의 유착과 그 카르텔이 더 아주 쉽게 단단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MBC만 좀 두고 보자고요. 우리가 MBC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BC의 지분 구조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만 해도 지분 구조가 방송문화진흥원이 70%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나머지 30%를 누가 가지고 있냐?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근데 이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국 민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그 친인척들이 운영을 해왔던 정수장학회가 대주주로서 올라서게 될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공영방송이 올바른 제도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바뀌어야 될 점들은, 개혁돼야 될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방법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라는 점도 확실하죠.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의 추천권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뽑게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그 초창기 때 공영방송을 좀 정상화 하자 뭐 이런 정책을 피기도 했고요.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들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한 과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는데 초반부터 이 정책이 어떻게 됐냐? 그 국민의힘 측에서 그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고 넘어졌어요. 심지어는 그때 국민의힘에서 걸고 넘어졌던 프레임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이었죠. 그 정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방송 장악이 있었다. 그때도 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날조 정보들을 끊임없이 양산을 하면서 이게 유야무야 돼버리기도 했죠. 물론 민주당도 책임은 있어요. 민주당의 책임을 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끌려다니면서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죠. 그리고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필모 의원이 총대를 메고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들이 뽑게 하자라고 해서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있었죠. 그래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뭐 자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만 추후에 이제 이사회 검증을 추가적으로 거치게 하자. 특별 다수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힘의 상임위 파행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서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죠. 자, 국민의힘의 이러한 발목 잡기가 매우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잘한 건 없습니다. 공영 언론의 민영화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하고 발목을 잡는 거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관련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민주당 의원들 다수 역시도 공영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개혁의 의지가 없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도 검찰도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이 기득권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정성과는 별개로 이들이 어떤 언론이 그건 여당에 뭐 친화적이진 않았어요. 아무리 진정성이 없고 뭐 개혁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였다라고 해도 그랬다고 해서 언론이 그들의 뜻대로 친화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어수룩한 개혁의 그 결과가 결국 이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과 같은 이들 개파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이 결국엔 이제 곪고 곪아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참으로 경악스러울 지경의 이 아사리판이 된 상황인 거죠. 대다수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도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개파들끼리 서로 나눠먹는 자리가 돼버렸으니까 결국 그 소수의 민주당 기득권들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우는 사회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참에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근혜 때 회기를 넘어서서요. 군부 독재까지도 회기를 하는 검찰 독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검찰에 맡기겠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했던 것도 얼마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 공영방송 등을 민영화시키겠다라는 역시나 이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 결국은 검찰 공화국은 시작된 겁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한 여론이 결집되지 않으면요. 이 다음 정부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정부 그 다음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부도 민주정부 출범은 승산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거는요. 결국 국민의 이 분노한 여론을 결집해서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선 이전의 밭갈기는 대선 이후에도 밭갈기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